토트넘 후방 6명과 소튼 전방 6명이 완벽하게 1대1을 이루면서 수적 우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이슨 감독은 빌드업 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바꿨는데요.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의 경기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토트넘은 기존의 무리뉴 감독을 전격 경질하고 메이슨 감독이 대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이슨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경기에 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전을 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후방 빌드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무리뉴 감독 때 잘 안 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전반전에는 무리뉴 감독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게 전반전 때 양팀의 모습인데요. 4-4-2로 나선 소튼에게 토트넘 후방 6명이 대응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이 약간 잘려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암스트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6대6인 셈인 거죠. 소튼은 투톱과 중미 둘을 통해 토트넘의 중원을 완벽하게 가둬버릴 수 있었습니다. 양 윙어들이 풀백들을 마크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측면을 통한 전개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없었는데요. 결국 후방에서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윙어들이 잔뜩 내려오게 되곤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 시절과 완전히 같은 문제를 공유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전반전 토트넘이 맞이했던 가장 좋은 장면 중 하나입니다. 현재 베일이 발을 쭉 뻗어서 볼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최종 수비 라인이 여기였음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에게 있어선 매우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건 토비의 롱패스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중원을 건너뛰는 롱패스는 소튼의 압박으로 인한 중원 수적 열세를 무시할 수 있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저는 토트넘이 잠깐 상승세를 맞이했을 때의 원동력으로 베일의 킥력을 통한 방향 전환 능력과 토비의 롱패스 능력을 꼽았었는데 이러한 토비의 장점이 잘 나타난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이걸 메이슨 감독이 준비한 토트넘의 주된 빌드업 방식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는데요. 이런 롱패스를 활용하는 모습이 경기 중에 잘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라인업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압박이 강한 소튼을 상대로 롱패스를 통해 뒷공간을 노린다. 만약 이걸 주된 빌드업 방식으로 채택한 거라면 톱에 모우라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공권이 강한 비니시우스를 넣는 것이 나았겠죠. 만약 비니시우스의 폼이 문제라면 차라리 베일을 톱으로 세우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우라가 원톱으로 나서는 것을 봤을 때 모우라가 메이슨 감독 전술의 핵심이자 히든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우라는 드리블을 통한 탈압박과 전진성, 넓은 활동량을 장점으로 삼고 있으며 공미로도 종종 활용됐던 선수인데요. 얘를 톱으로 노퇴, 적극적으로 내려오게끔 만들어서 중원 숫자 싸움에 도움을 주는 방식을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공미로 나선 로셀소와 함께 내려온다면 중원에 순간적으로 4명까지도 숫자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를 방해하기 위해 센터백이 모우라의 움직임에 끌려 나온다면 그 사이 공간을 베일이나 손흥민이 활용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반전에 이런 모습이 거의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모우라와 로셀소는 모두 중원 숫자 싸움에 가담하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앞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전방 자원과 후방 자원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됐고 토트넘은 토비의 롱패스 외에 택할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언급했다시피 톱에 제공권이 없는 모우라를 세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었죠. 마치 이건 한일전에서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제로톱으로 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 영상에서 저는 이강인과 남태희가 적극적으로 중원 숫자 싸움에 가담해 주리라 예상했지만 그게 안 됐고 결국 키가 작은 선수를 배치했음에도 롱패스로 경기를 푸는 모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지금 토트넘과 비슷한 문제였죠. 라인업과 빌드업 방식의 괴리, 전반전 토트넘은 요리스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위태위태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토트넘의 모습이 전반전과 후반전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메이슨 감독의 전술적 변화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반전 토트넘 최대의 문제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위치하며 소튼의 압박에 맥을 추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토트넘 후방 6명과 소튼 전방 6명이 완벽하게 1대1을 이루면서 수적 우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이슨 감독은 빌드업 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바꿨는데요. 먼저 호이비에르를 센터백 위치까지 내림으로써 3백처럼 위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후방에서는 3대2의 수적 우위를 갖고 소튼 투톱의 압박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요. 그 말은 즉 풀백들이 굳이 최후방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덕분에 풀백들은 보다 편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죠.
이 경우 문제는 가뜩이나 부족한 중원 숫자가 더욱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이슨 감독은 전반에 비해 로셀소나 모우라를 중원 싸움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모우라와 로셀소 둘 모두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이렇게 한 선수가 내려가고 나머지 한 선수가 공미 자리에 위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이비에르가 내려가도 소튼의 중원이 그를 따라 함부로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얘가 비어버리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모우라도 한 칸 내려왔기 때문에 토트넘은 중원에서 3대2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소튼의 센터백이 따라 올라오게 만든다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만약 함부로 올라온다면 손흥민이나 베일이 그 뒷공간을 침투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모우라가 당초 예상대로 이제 전술적 히든카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 셈이죠. 여기에 더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풀백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 측면을 담당해줬기 때문에 손흥민과 베일은 훨씬 득점을 노리기 좋은 중앙에서 플레이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이건 손흥민과 베일의 후반전 터치맵인데요. 영상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전반 터치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전반에 측면 낮은 지역 위주로 터치맵이 형성됐다면 후반에는 훨씬 중앙 높은 지역에서 많은 볼 터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 이 둘은 모두 득점을 기록하면서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전임 감독인 무리뉴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 그리고 토트넘 팬들이 무엇보다도 만족스러워했을 차이점, 그건 바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토트넘이 너무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와는 별개로 토트넘은 여전히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좌우 풀백들은 약간 어이없는 실수들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승리에 묻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메이슨 감독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토트넘이 어떻게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